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혼 서류를 받은 후 시댁에 넘겨줬던 강남 학군지 아파트 8채를 몰래 되찾았다. 조카 6명은 입학이 취소되었고 시댁 식구 17명은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가 났다. 말도 안 돼.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려왔다. 우리한테 분명히 등기권리증이 있는데 9월의 햇살은 녹아내리는 황금처럼 아스팔트 위에 뜨겁게 쏟아졌다. 나는 대치동의 명문 초등학교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다. 에어컨 바람은 쌩쌩했고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 표면에는 미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교문 앞에 인파가 가득한 것이 똑똑히 보였다. 한때 나의 시댁이었던 박씨 집안 식구 17명이 아이 6명을 데리고 마치 머리 없는 파리떼처럼 교문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함이 혀끝으로 퍼져나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절친인 변호사 최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시작됐어? 응. 막 서막이 올랐어. 나는 답장을 보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교문 앞에서 교복을 입은 경비대장이 엄숙하게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박지명, 박지량, 박지성, 박지혜, 박지령, 박지민 이상 6명의 학생은 입학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시스템상 해당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소리 집어치워. 아주버님인 박준영이 경비원의 멱살을 잡아챘다. 우리한테는 빨간 딱지 붙은 등기권리증이 있다고. 강남 대치동 아파트 8채, 한 채가 수십억인데. 경비원은 침착하게 그의 손을 떼어냈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등기권리증의 진위 여부는 등기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학교 시스템상으로는 해당 부동산들이 3일 전 원소유주에 의해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다. 우리 아들은 천재란 말이야. 이런 명문 초등학교 못 가면 인생 망하는 거라고. 내 남편, 아니, 곧 전 남편이 될 박준혁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김 부장님, 저 박준혁입니다. 네, 도와주실 수 없다고요? 나는 조용히 커피를 저으며 이 소동을 지켜봤다. 조카 6명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막내 지민이는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썼다. 시어머니는 박준혁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김 부장님, 우리 집 양반이.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전화를 끄는 듯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마치 뒤엎어진 팔레트 같았다. 틀림없이 서아린 그 쌍년짓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준혁아, 당장 그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한테 전화해.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준혁이 뛰어들어와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나를 발견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마에는 퍼런 힘줄이 툭툭 튀어나와 있었다. 내 짓이지?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속의 살기는 감추지 못했다. 나는 느긋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서둘러? 땀 좀 봐. 그는 내 손목을 와락 움켜쥐었다. 시침이 떼지 마. 학군지 아파트 어떻게 된 거야? 왜 애들 6명 입학 자격이 갑자기 취소됐냐고. 나는 살며시 손을 빼내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넸다. 땀부터 닦아. 보는 눈도 많은데. 나는 창밖을 가리켰다. 이미 부셔 학부모들이 휴대폰을 들고 박씨 집안의 소동을 촬영하고 있었다. 박준혁은 그제야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지만 목소리는 이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듯했다. 아리나, 이 아이들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얼마나 애썼는지 알잖아. 그런데 계약 첫날부터 이런 난리를 피우다니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를 부리다가 경비원들에게 팔이 잡혀 끌려나가고 있었다. 이 광경은 3개월 전급이 오는 날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출장을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박준혁에게 결혼 5주년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그날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 침실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의 결혼 침대 위에서 박준혁은 자기 부서의 신입 인턴과 뒤엉켜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내가 지난주에 사온 화병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30초짜리 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조용히 나와 문을 닫고 아파트 아래 카페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다. 그날의 커피도 오늘처럼 썼지만 내 마음속에서 들끓는 증오보다는 쓰지 않았다. 서아린,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박준혁이 테이블을 툭툭 쳤다. 나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등기권리증 분실 신고한 거 맞아. 그 아파트 팔채 원래 내 혼전 재산이었잖아. 안 그래? 하지만 작년에 형님들한테 명예 이전해줬잖아. 그래, 해줬지.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런데 당신들 잊었나 보네. 모든 증여계약서에 부가조항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는 걸. 본 부동산은 박씨 직계 자녀의 입학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양도, 매매, 담보 제공을 금한다. 그런데 지금 원소유주인 내가 수증자의 계약 위반 행위를 발견했거든. 박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계약 위반? 우리가 뭘 상기시켜줘야겠어? 나는 휴대폰 앨범을 열어 그의 앞에 내밀었다. 3개월 전 당신이랑 김민지 씨가 우리 침대에서 벌인 멋진 쇼. 증여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수증자 가족 구성원이 증여자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증여자는 부동산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박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에서 다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린, 너 당장 안 튀어나와. 너 저기 있는 거 다 알아.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나 박준혁의 귓가에 몸을 숙여 속삭였다. 어머님께 전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5년 동안 쌓인 빚, 우리 천천히 계산하자고. 카페 문을 밀고 나가자 뜨거운 공기가 훅 끼쳐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었다. 나는 피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향해 렌즈를 맞췄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이 악독한 며느리가 우리 박씨 집안대를 끊으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목청을 돋워 소리치며 더 많은 구경꾼을 모았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휴대폰 동영상을 재생하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박준혁과 김민지의 신음소리가 교문 앞에 울려 퍼졌다. 군중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참,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말씀드리는 걸 잊었네요. 김민지 씨, 임신 3개월이래요. 어머님, 곧 새로운 손주 보실 텐데 이깟 학군지 아파트 몇 채에 연연하실 필요 있나요? 박씨 집안 17명의 충격받은 시선 속에서 나는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욕설과 박준혁의 당황한 변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어떤 것도 더는 나와 상관없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다. 나는 최지우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무의식 중에 소파의 봉제선을 만지작거렸다.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물은 유리창을 따라 구불구불 흘러내렸고 마치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흘렸던 눈물 같았다. 우선 물부터 마셔. 지우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원목 책상 위에 짙은 얼룩을 남겼다. 그녀는 오늘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다는색 브로치가 차가운 빛을 뿜었다. 마치 그녀의 눈빛처럼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지우가 서류철을 펼쳤다. 증여 취소 소송을 시작하면 너랑 박씨 집안은 완전히 끝나는 거야. 나는 찻잔을 들었다. 유리를 통해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는 따뜻했지만 마음까지 데우기엔 부족했다. 이미 끝났어. 박준혁이 바람 피운 걸 안 그날부터. 아니, 1년 전 그들이 나한테 그 학군지 아파트들 명에 이전하라고 윽박지를 때부터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작년 여름 시어머니는 박씨 집안 형제 6명과 그 아내들을 이끌고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 중에는 숨막히는 압박감이 감돌았다. 아리나, 우리 지명이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잖니.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얼굴에 주름을 쥐어짜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우리 박씨 집안의 귀한 손주들인데 출발선에서 뒤처지게 할 순 없지. 박준혁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익히 아는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건 그가 늘 쓰던 수법이었다. 박씨 집안이 내게서 뭔가를 뜯어내려 할 때마다 그는 그런 불쌍한 표정을 지었고 내가 마지못해 넘어가면 그제야 나를 달래주곤 했다. 어머니, 마음은 알지만 그건 제 혼전 재산이에요. 나는 거절하려 했다. 내 거가 어디 있어. 셋째, 동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다 한 가족인데 그렇게 선을 그어? 준혁이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났는데 조카들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다른 사람들도 즉시 맞장구를 쳤고 거실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다. 그제야 박준혁이 입을 열었다. 아리나,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거야. 집은 여전히 내 거고 그냥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만 하자는 거지? 그때 나는 왜 그 말을 믿었을까? 나는 지우 사무실에 있는 화분을 바라봤다. 잎사귀가 에어컨 바람에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굶주린 늑대떼 같았고 나는 그들에게 포위된 사슴이었다. 지우가 냉소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인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혁이는 그냥 잠시 명의만 이전했다가 아이들 입학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어. 심지어 자기 회사 법무팀에 의뢰해서 계약서를 만들었다면서 이게 나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했지. 지우의 눈썹이 거의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갈 뻔했다. 박신의 그룹 법무팀이 만들어준 계약서를 믿었다고? 서아린, 너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부 기자잖아. 어떻게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게, 수많은 재계 거물들을 인터뷰하고 수많은 금융사기를 파헤쳤으면서 정작 내 결혼 생활에선 장님이었지. 그때 난 임신 중이었어.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정신이 없었거든. 잠깐만, 지우가 몸을 벌떡 일으켰다. 임신했었다고?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8주 때 유산했어. 나는 찻잔을 응시했다. 마치 그 투명한 액체 속에서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이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명예 이전하고 딱 2주 후였어. 박준혁은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데리러 왔지.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몸이 이리 허약해서야 어디 우리 박씨 집안대를 셔주겠니라고. 지우의 손이 책상을 넘어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군지 아파트들을 되찾겠다는 거구나. 그것만이 아니야. 나는 가방에서 USB를 하나 꺼냈다. 여기 박준혁이 지난 1년간 재산을 빼돌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 그는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만 난 이미 흥신소에 의뢰했었거든. 지우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금세 1년의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정보가 나타났다. 이런 공동재산 거의 전부를 자기 어머니 명의로 돌려놨네. 그녀는 빠르게 문서를 훑어봤다. 잠깐, 이 김민지는 누구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동영상 파일을 하나 클릭했다. 화면에는 박준혁과 젊은 여자가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그의 불륜 상대, 그리고 그들 회사 신입 인턴이야. 23살.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임신 3개월이라는 것도 알아냈어. 지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니까 박준혁은 네가 유산한 후에 더 기가 막힌 건 이거야. 나는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민지야, 걱정 마. 그 아파트 팔채로 애들 입학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서아린이랑 이혼할 거야. 걔 재산이랑 예금은 내가 거의 다 빼돌려 놨으니까. 지우가 키보드를 탁 쳤다. 인간 쓰레기네.
그녀는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였다. 하지만 학군지 아파트 문제는 까다로워. 증여계약은 일단 성립되면 뒤집기 힘들어. 네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증명하더라도. 그래서 뒷배를 마련해뒀지. 나는 휴대폰에서 문서를 하나 띄웠다. 계약서 제7조부가 조항을 봐. 지우가 다가와 들여다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다. 수증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증여자에게 중대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 증여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내가 고집해서 넣은 거야. 그때 박준혁은 내가 의심이 많다고 비웃었지.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이제 이게 내 최고의 무기가 될 거야. 지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박준혁의 불륜과 재산은닉이 너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걸 증명해야 해. 병원 진단서가 필요해. 이미 3개월치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있어. 나는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다. 장 원장님, 내 대학 동기거든. 아주 협조적이야. 지우는 오늘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서아린, 너 아주 오래전부터 판을 짜고 있었구나.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내게 가르쳐 준 건 한 가지야.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더 거세지고 있었다. 참거나 혹은 잔인해지거나. 그때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준혁 세 글자가 계속 깜빡였다. 나와 지우는 눈을 마주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아린, 너 학교에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준혁의 고함이 스피커를 찢을 듯했다. 애들 6명 입학 자격이 전부 취소됐어. 교육청에서 등기권리증이 무효라고 한다고.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혼란스럽고 순진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뭐라고? 난 몰라. 명예 이전 절차에 문제가 있었나? 시침이 떼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당장 집으로 와. 얼굴 보고 얘기해. 전화를 끊자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정말 혼자 만날 거야? 걱정 마. 렌. 나는 휴대폰을 챙기고 가방을 들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법무법인 문을 열자 비가 조금 잦아들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가 퍼져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바닥에 고인 빗물을 일부러 밟았다.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보며 마치 내가 곧 일으킬 파란을 보는 것 같았다. 박준혁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짙은 담배 냄새가 났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곧 폭발할 화산 같았다. 설명해봐.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느긋하게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어 걸고 심지어 스스로에게 물 한 잔을 따랐다. 뭘 설명하라는 건데? 당신이 재산 빼돌린 거? 아니면 김민지가 임신한 거? 그가 확 돌아섰다. 얼굴이 새하얘졌다. 네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너무 부주의했지. 시그니엘 호텔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방을 잡다니. 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 안 할 줄 알았어?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다가 붉어졌다. 이마에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래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애들 앞길을 망쳐? 이 학군지 아파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당신 가족이 뭘 어쨌는데?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뭘 희생했는데? 내 명의로 된 아파트 8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내 예단이었어.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 공동재산을 빼돌리면서 내연녀랑 놀아나고 이혼 후에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 계획까지 세웠잖아. 그는 달려들어 내 어깨를 잡았다. 그 집들은 이미 명예 이전 끝났어. 증여계약서에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라고. 너 절대로 못 돌려받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냉소했다. 계약서 제7조 상기시켜줘야겠어? 수증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증여자에게 중대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 박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손을 놓고 두 걸음 물러섰다. 너 예전부터. 맞아. 말하는 걸 잊었네. 나는 서재로 향했다. 난 이미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동시에 그 아파트 8채 증여 계약 취소 소송도 제기했고, 나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김민지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네? 내가 고용한 흥신소에서 찍었는데 지난주에도 다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봤거든. 박준혁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의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은 떨렸지만 나는 웃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님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 위에 맴도는 손가락을 차마 누르지 못했다. 빗물이 바짓단을 적셨고 차가운 기운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다. 5년. 결혼 후 이곳에 돌아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박준혁은 늘 일이 바쁘다, 회식이 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고 나는 바보같이 그에게 순종했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리나.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먼저 툭 터진 듯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나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가 내 검은색 트렌치 코트에 얼룩을 남겼다. 여보, 빨리 내려와 봐요. 어머니는 2층을 향해 소리치며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계단에서 쏜살같이 내려왔다. 아직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형법 주석서가 들려 있었다. 내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안경을 벗었다. 박준혁, 그 자식이 너한테 무슨 짓 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결국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 저 이혼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나를 소파에 앉혔다. 자세히 말해봐.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박준혁의 외도를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서 학군지 아파트 강제명예 이전, 재산 은닉,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3개월간의 억울함, 분노, 고통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는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찻잔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다. 괘씸한 놈. 그는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마치 격분한 사자 같았다. 내가 처음부터 뭘 했어. 박씨 집안 같은 졸부 집안은 눈에 보이는 게 이익뿐이라고.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아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제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나는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파트 8채랑 그가 빼돌린 재산 전부요.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내 오랜 친구 중에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가 있어. 그는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나 서정명 일세. 급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내 딸이 시댁에 단단히 당했어. 30분 후 나는 김영철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강동구에 위치한 이 법무법인은 지우의 사무실보다 훨씬 컸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과 상패가 가득했다. 김 변호사는 60대 초반이었지만 머리는 희끗해도 정신은 맑았고 눈빛은 형형했다. 상황은 대충 파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증여계약서 사본을 훑어보며 한 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여기 제7조 부가 조항이 흥미롭군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우는 이 조항이 있어도 증여 취소는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콧등을 주물렀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와 자녀의 입학 자격을 명확하게 연관시켰다는 거죠. 이건 민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눈이 빛났다. 김 변호사, 그 말은 즉슨? 김 변호사는 펜을 들어 종이에 도표를 그렸다. 서아린 씨가 조건 없이 이 부동산들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박씨 집안 자녀들이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증여한 겁니다. 만약 학교 측에서 입학 자격을 취소한다면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증여자는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꼬았다. 그럼 박준혁의 외도와 재산 은닉은요? 그건 또 다른 전선이죠. 김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악의적인 부부 공동재산 은닉을 주장해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시 더 많은 몫을, 심지어는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군지 아파트 문제는 계약 위반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양식을 하나 꺼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 박준혁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것. 둘째, 그가 빼돌린 재산의 구체적인 경로와 금액을 파악할 것. 셋째, 학군지 입학 자격 취소가 소유권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것.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예요. 안에는 박준혁과 김민지의 호텔 출입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사본, 그리고 그날 집에서 녹음한 그의 외도, 인정 음성이 담겨 있었다. 김 변호사는 빠르게 자료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세웠다. 서아린 씨,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셨군요. 아직 부족해요. 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 그들이 저를 협박해서 증여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거라면 김 변호사와 아버지는 눈빛을 교환했다. 뱀을 굴에서 끌어내는 방법이 있죠.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박준혁의 이름이 떠 있었다. 김 변호사는 받으라는 신호를 보내며 녹음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 서아린, 어디로 튄 거야?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억누르지 못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랑 형님, 형수님들 다 집에서 기다리고 계셔.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약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다. 나 부모님 댁에 있어. 어제 당신이 너무 무섭게 해서.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박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말투는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리나,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어. 하지만 애들 6명의 미래가 걸린 일이잖아. 온 가족이 다 급해서 그래. 일단 집으로 돌아와. 우리 차분히 얘기 좀 하자. 응? 나는 김 변호사를 쳐다봤다. 그는 종이에 빠르게 몇 글자를 썼다. 응해, 녹음 더해. 알았어. 그런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좀 이따가 갈게. 나는 일부러 코를 훌쩍이며 울었던 척했다. 전화를 끊자 김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제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How? 3시간 후 나는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에야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자 시끄러운 소리가 덮쳐왔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소파 중앙에 앉아 있었고 6명의 아주버님과 동서들은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박준혁은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담배 냄새, 향수 냄새, 그리고 숨막히는 압박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야 기어들어 오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소음을 갈랐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 느릿느릿 신발을 갈아 신었다. 손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녹음기 스위치를 켰다. 어머니,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 셋째 동서가 비웃었다. 알도 못 낳는 암탈기, 맨날 아프다고 꾀병만 부리더니 이제 애들 6명 다 학교 못 가게 생겼으니 속이 시원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 아물지 않은 상처를 찔렀다. 박준혁이 담배를 끄고 다가왔다. 됐어, 다들 그만해.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아리나,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무슨 말을 하든 다들 앞에서 똑똑히 해. 시어머니가 탁자를 내리쳤다. 서아린, 너 오늘 똑바로 해명해야 할 거야. 그 학군지 아파트들 분명히 명예 이전했는데 왜 학교에서는 등기권리증이 무효라고 하냐고? 나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다.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아리나, 혹시 네가 무슨 손을 쓴 거야? 나는 그냥 등기권리증 분실 신고만 했어.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6명의 아주버님과 동서들이 동시에 폭발했다. 둘째 아주버님은 내 앞까지 달려와 손가락으로 내 코를 찌를 듯했다. 네가 뭔데? 그건 이제 우리 집이야. 나는 뒤로 물러서다 벽에 부딪혔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입학용으로만 쓴다고 했잖아요. 지랄마. 셋째 동서가 소리쳤다. 증여계약서에 버젓이 도장 찍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시어머니가 일어나 내 앞에 섰다. 나보다 키가 반뼘은 작았지만 기세는 대단했다. 서아린, 잘 들어. 그 집들 되찾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박씨 집안이 너를 5년이나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애 하나 못 낳았잖아. 이건 그냥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주머니 속에 내 손은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 씨가 먼저 바람을 피웠잖아요. 우리 공동재산도 빼돌렸고요. 남자가 바람 좀 피울 수도 있지. 큰 동서가 끼어들었다. 다 네가 남편 간수 못한 탓이지. 누굴 탓해. 박준혁의 얼굴색이 변했다. 다들 입 다물어. 그는 나를 끌고 침실로 향했다. 우리 따로 얘기해.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문을 잠갔다. 표정이 흉악하게 변했다. 너 녹음했지? 그는 내 손목을 와락 움켜쥐었다. 휴대폰 내놔. 심장이 철렁했지만 태어난 척했다. 무슨 녹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는 거칠게 내 몸을 뒤져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한참을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장꾀 부리지 마. 경고하는데 그 집들 되찾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무서운 척했다. 준혁 씨,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투를 누그러뜨렸다. 그건 네 행동에 달렸어. 만약 네가 얌전히 분실 신고를 철회하고 아이들 입학 절차를 다시 밟는데 협조한다면 이혼하지 않는 걸 고려해 볼게. 그럼 김민지랑 그의 뱃속의 아이는요? 박준혁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누가 걔 임신했다고 그래? 그러더니 다시 강경하게 나왔다. 그건 내 일이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당신 말대로 할게요.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No. 무슨 조건?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만 주세요. 그 일주일 동안은 나를 닥달하거나 가족들이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아주세요. 박준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살폈다. 내가 무슨 꿍꿍이인지 판단하려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딱 일주일이야. 하지만 잔꾀 부리지 마.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위협의 의미는 명백했다. 그날 밤 나는 두통을 핑계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박준혁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조용히 일어나 속옷 안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김 변호사님이 준 전문가용 장비라 박준혁의 몸수색에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다. 오후에 녹음된 그 악독한 말들을 들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불길이 타올랐다. 김 변호사님 말이 맞았다. 이것이야말로 박씨 집안이 나를 어떻게 모욕하고 위협했는지, 나의 출산 문제를 어떻게 공격의 빌미로 삼았는지, 결혼을 어떻게 노골적인 재산 약탈의 도구로 삼았는지 증명할 최고의 증거였다. 창밖에는 차가운 달이 높이 떠 있었다. 나는 이메일을 열어 녹음 파일을 암호화한 후 김 변호사님과 지우에게 보내고 동시에 클라우드에도 백업했다. 책상 서랍에는 아직 나와 박준혁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사진이 찢어지는 소리는 고요한 밤에 유난히 선명했다. 마치 어떤 의식 같기도 했고 어떤 선전포고 같기도 했다. 일주일,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카페룸 안에서 나는 화병 속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 장치를 거듭 확인했다. 김 변호사님이 준 이 장치는 단추만 한 크기였지만 10m 내의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었다. 나는 옥기세단 브로치형 카메라를 조정하여
룸 입구를 잘 찍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박준영 출발했어. 10분 후 도착 예정. 절대 흥분시키지 말고 핵심 정보를 말하도록 유도해. 나는 오케이라고 답장하고 앞에 놓인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끄지는 못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은 박준혁의 형, 박준영이었다. 입학이 취소된 아이 6명 중 둘이 그의 아이였다. 룸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준영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몸에서는 짙은 담배 냄새가 났다. 그는 박준혁보다 5살 많았고 이마의 주름은 칼로 팬 듯 깊었으며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형수님은 왜 안 오셨어요? 나는 걱정하는 척 물었. 애가 집에서 난리야. 학교 못 간다고 매일같이 성질을 부리니 박준영은 내 맞은편에 털썩 앉아 종업원을 불렀다.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설탕 더블로, now. 종업원이 나가자 그는 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재수씨,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조건이 뭐든 말해봐. 나는 눈을 내리깔고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아주버님, 처음에 진명에 이전할 때 그거 제 혼전재산인 거 다들 알고 계셨죠? 박준영은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거야, 한 가족인데 두말하면 뭐해. 재수씨 것이 준혁이 것이고 준혁이 것이 우리 박씨 집안 것이지.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그것도 기억하시겠네요. 계약서에 분명히 이 집들은 아이들 입학용으로 잠시명에 이전하는 거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거요. 종업원이 커피를 가져오자 우리는 동시에 침묵했다. 박준영은 커피에 설탕을 3봉지나 붓고 숟가락으로 쨍그랑 소리가 나게 저었다. 아리나. 그는 커피를 한 모금 크게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의미 없어. 증여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 법적으로 그 집은 우리 거야. 입학 자격 문제는 분명히 네가 무슨 수작을 부린 거겠지. 나는 내 레모네이드를 조용히 저었다. 제가 아이들 입학 자격을 다시 되찾아준다면 집을 돌려주실 건가요? 박준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개 같았다. 네가 할 수 있어? 어쩌면요. 나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아주버님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어떻게 협조하면 되는데? 우선 아주버님이 인정하셔야 해요. 당시에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저를 압박해 진명이를 이전하게 했다는 사실을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주버님이 법정에서 그 점을 증언해 주시기만 하면 제가 아이들을 다시 입학시킬 방법을 찾아볼게요. 박준영의 표정이 기묘하게 변했다.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가 이 정교하게 설계된 덫에 발을 들여놓기를 기다렸다. 아리나, 너 똑똑해졌네? 그가 갑자기 웃으며 누렇게 변색된 이를 드러냈다. 하지만 우리 박씨 집안을 너무 얕봤어. 너 혼자서 우리 17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냥 제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내 것? 박준영이 냉소했다. 박씨 집안에 시집 온 날부터 너는 사람까지 박씨 집안 소유였어. 5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았는데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그 집들은 네가 박씨 집안에 바치는 보상금이라고. 나는 따귀를 한 대 날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테이블 아래에서 가방끈을 꽉 쥐었다. 아주버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증여 취소 소송을 하면 아주버님들은 집도 잃고 아이들도 명문 초등학교 못 보낼 거예요. 어디 해봐. 박준영이 벌떡 일어섰다. 커피잔이 엎어지고 갈색 액체가 흰 식탁보 위로 독사처럼 번져나갔다. 서아린, 똑똑히 들어. 우리 박씨 집안은 인맥도 넓어. 내까지 장꾀로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냅킨을 들어 손에 튄 커피를 느긋하게 닦았다. 아주버님, 준혁 씨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혼하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 질문은 그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박준영은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김민지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버님 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핏줄이 어쩌면 씨다른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박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 손목을 와락 잡아챘다. 헛소리 마.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이 제 휴대폰에 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뒤 사진 몇 장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보세요. 이건 김민지랑 한성그룹 왕 전무. 이건 헬스 트레이너랑 전부 준혁 씨랑 사귀는 기간에 찍힌 거예요. 너. 사진 속에는 김민지가 다른 남자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박준영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거 준혁이도 알아? 글쎄요. 나는 휴대폰을 거두었다.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건 어쩌면 저뿐일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준영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주버님, 저는 제 집만 원해요. 아이들 학교 문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단, 더는 저를 닥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다른 식구들이랑 상의해 봐야겠어. 물론이죠. 나는 일어섰다. 아, 그리고 셋째의 형수님께 전해주세요.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욕하면 인격 모독으로 고소할 거라고요. 녹음 증거는 다 있으니까. 너. 카페를 나와 길가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김 변호사님과 지우가 녹음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주 선명하게 녹음됐어. 지우가 헤드폰을 벗으며 내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특히 그게 네 혼전 재산인 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이 아주 결정적이야. 김 변호사님은 생각에 잠긴 듯 턱을 쓰다듬었다. 그런데 박씨 집안 내부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군요. 좋은 징조입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단계는 뭐죠?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철을 하나 건넸다. 이건 증여 취소 소장입니다. 내일 아침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계속 박준혁과 주위를 맴돌며 다시 시작할 것처럼 연기하세요. 지우가 덧붙였다. 흥신소 쪽에서는 계속 김민지를 추적하고 있어요. 곧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 박준혁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일어나 내가 익히 아는 연애 시절의 그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왔어? 밥은 먹었고 반찬 남겨놨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에 속이 울렁거렸다. 5년의 결혼 생활. 나는 그를 너무 잘 알았다. 이런 표정은 그가 뭔가를 원할 때만 나오는 표정이었다. 먹고 왔어. 나는 덤덤하게 말하며 침실로 향했다. 그가 따라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아리나, 우리 얘기 좀 할까? 나는 돌아서서 그의 연기를 지켜봤다. 조명 아래 그의 눈가주름과 살짝 나온 뱃살은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가 이미 얼마나 낯설어졌는지를 상기시켰다. 무슨 얘기? 우리 미래에 대해서. 그는 나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다. 며칠 많이 생각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비웃음을 참았다. 김민지는? 이미 헤어졌어.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네가 걔가 다른 남자랑도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한 후에 내가 좀 알아봤어. 아리나, 네 말이 맞았어. 걔 행실이 좋지 않더라. 그랬구나. 나는 그의 조롱을 보지 못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돌아온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사랑한 건 항상 너였어. 단지 5년 동안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닥달하셨고. 연기 참 잘하네.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럼 학군지 아파트는?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가족들이랑 상의해 볼게. 어떻게든
보상해줄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알다시피 명예 이전 절차는 이미 끝났고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특히 증여의 기망행위가 있었을 때는 박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나는 순진한 척했다. 참, 나 며칠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맡아야 할 특집 기사가 생겼어. 어디로? 며칠? 그는 즉시 경계했다. 부산. 2, 3일 정도? 금융 전문가 인터뷰하러. 나는 즉석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는 눈에 띄게 안심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는 내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나는 잠옷을 챙긴다는 핑계로 그의 손길을 피했다. 나 먼저 씻을게. 욕실에서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모든 것을 덮었다. 거울 속 여자의 눈은 밝았고 입가에는 결연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평평한 아랫배를 살며시 쓸어보았다. 이곳에 한때 작은 생명이 깃들었지만 박씨 집안의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떠나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흥신소에서 온 새로운 메시지였다. 김민지, 최소 3명의 남성과 밀접 관계 유지 확인, 사진 및 시간표 첨부, 추가로 박준혁 회사 계좌 이상 자금 흐름 포착, 공금 횡령 의심, 추가 확인 중.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심호흡했다. 이 전쟁, 이미 승리의 서광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는 척하며 김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다. 문을 열자 지우가 이미 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득했다. 좋은 소식이야. 김 변호사님이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작년에 비슷한 판례를 찾았어. 수증자의 계약 위반으로 증여계약이 취소된 사건이야. 이 판례는 우리에게 아주 유리해. 지우가 서류를 하나 건넸다. 이건 재산보전 신청서야.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즉시 박준혁이 빼돌린 모든 자산이 동결될 거야. 나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언제 제출하죠? 오늘 오후에.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었다. 동시에 당신이 연극을 좀 해줘야 해. 무슨 연극이요? 타협하는 척하는 거지. 지우가 말을 이었다. 박준혁한테 학군지 아파트 분실 신고를 철회해주는 대신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 그러면 그가 경계를 풀고 더 많은 증거를 노출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출장 간다고 거짓말해뒀으니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겠네요. 김 변호사님이 미리 작성된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이 합의서는 표면적으로는 당신에게 아주 불리해 보여. 하지만 사실은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숨겨진 조항이 있어. 그가 서명하는 순간 재산은닉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야. 나는 합의서를 받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한 발만 헛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우가 잠시 망설였다. 흥신소에서 박준혁이 최근 산부인과 의사와 자주 연락하는 걸 알아냈어. 아마 김민지의 산전검사에서 뭔가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어. 나는 그의 말을 이었다. 아니면 저에게 불리한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김 변호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느 쪽이든 각별히 조심해야 해. 며칠간은 절대 혼자 만나지 말고 그가 주는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마. 법무법인을 나설 때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거리에 서서 문득 5년 전 박준혁과 결혼하던 날의 날씨를 떠올렸다. 그날도 이렇게 맑고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때 나는 우리의 결혼이 오늘날과 같은 속고속이는 전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옷깃을 여미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 전쟁에서 나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화려하게 이겨야 한다. 나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쳐다보며 손가락을 살짝 떨었다. 이건 진짜 임신 테스트기가 아니라 지우가 병원에서 구해온 소품이었다. 하지만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다. 나는 그것을 욕실 세면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수도꼭지를 틀어 이어질 내 연기를 물소리로 덮었다. 어머,
나는 일부러 비명을 질렀다. 침실에 있는 박준혁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다. 예상대로 10초도 안 되어 급한 발소리가 다가왔고 박준혁이 욕실 문을 벌컥 열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몸을 돌려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얼굴에는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의도적으로 지었다. 준혁 씨, 나 임신한 것 같아.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눈이 안구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그 짧은 1초의 반응은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건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는 금세 표정을 고치고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잘 됐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어 내 조롱 섞인 눈빛을 보이지 않게 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스킨 냄새와 옅은 담배 냄새, 한때 나를 매료시켰던 그 향기는 이제 역겹기만 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는 나를 놓아주고 내 어깨를 잡았다. 눈에는 이상한 빛이 번뜩였다. 내일 아침에 바로 휴가 내고 같이 가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끄러운 척했다. 응, 하지만 아직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마.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자. 물론이지, 물론.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참, 너 오늘 출장 간다며? 다음 주로 미뤘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거진 미소로 덮였다. 그럼 잘 됐네. 푹 쉬어. 내가 우유 데워줄게. 그가 나간 후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거울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연습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30분 후 나는 소파에서 잠든 척했다. 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박준혁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살금살금 베란다로 가서 문을 닫고 전화를 걸었다. 유리문 너머로 그의 표정이 흉악하게 일그러져 무언가 말하는 것이 보였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내 주머니에서 녹음 중인 휴대폰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포착했다. 걔가 임신했다고? 말도 안 돼. 민지야, 내 말 들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처리할게. 20분 후 내 출장 가방은 이미 쌓여 있었다. 박준혁은 친절하게 가방을 문 앞까지 들어주었다. 정말 내가 안 데려다 줘도 돼? 응, 회사에서 차 보냈대. 나는 발꿈치를 들어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스스로도 역겨운 행동이었다. 내일 병원에서 봐.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나는 택시를 잡아 김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다. 지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조급하게 물었다. 어땠어? 믿었어? 예상보다 훨씬 잘 됐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다. 들었지? 내가 처리할게. 이건 이미 협박에 해당해.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었다. 이전 증거에 이것까지 더하면 당신과 태아에게 아기를 품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에 충분해.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내일 그 가짜 검사를 받을 거야? 일단 병원 기록이 남으면 완벽하게 해야죠. 나는 그의 말을 끊었. 박준혁은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 확인하려 들 거예요. 지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 이 선생님이 다 준비해뒀어. 검사 결과, 초음파 사진, 진료 기록부까지 완벽하게 세팅해서 절대 티 안 나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 산부인과 앞에서 박준혁을 만났다. 그는 눈밑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다. 나를 보자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다가왔다. 잘 잤어? 나는 일부러 평평한 아랫배를 만지며 말했다. 조금 긴장돼서. 이 선생님은 지우의 대학 동기로 연기력이 일품이었다. 그는 진지하게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엄숙한 얼굴로 선언했다. 축하합니다. 서아리님, 임신이 맞습니다. 약 5주 정도 되셨네요. 박준혁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잘 됐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이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었다. 그런데 서아리님은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좀 낮아서
특별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어떤 자극이나 스트레스도 피하셔야 하고요. 그는 의미심장하게 박준혁을 쳐다봤다. 임신 초반 3개월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병원을 나올 때 박준혁은 자상한 남편처럼 나를 부축하고 차문까지 열어주었다.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그는 조급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께 이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야지. 아직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나는 놀란 척했다. 이렇게 큰일을 어떻게 비밀로 해? 어머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그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역시 시어머니의 손을 빌려 이 뜻밖의 일을 해결하려는 속셈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박준혁은 과장된 목소리로 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환호성이 들려왔다. 나에게도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이내 박준혁은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그런데 아린이가 지금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대요. 의사 말이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네, 맞아요. 유산하기 쉽다고요. 전화를 끊고 그는 나를 향해 웃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네. 오늘 저녁에 직접 몸보신 음식을 해주시겠대. 어머니께서 번거로우시겠네. 나는 감동한 척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 저녁 식사는 각별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후에 나는 회사에 급한 원고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지우의 법무법인으로 갔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고개를 들었다. 마침 잘 왔어요. 방금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학군지 아파트 사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벌써요? 나는 조금 놀랐다. 제가 긴급 신청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박 씨 집안이 정신 차리기 전에요. 지우가 서류철을 하나 건넸다. 이건 박 씨 집안이 어제 교육청 가서 난동부린 사진이랑 녹음이야. 부교육감한테 압력을 넣으려 했는데 교육감이 내 아버지 제자였다는 건 몰랐나 봐. 나는 사진을 넘겨봤다. 시어머니가 교육청 로비에서 뒹굴며 떼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손가락 2개를 세웠다. 하나는 계속 학교에 압력을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이 막 임신했으니 불효를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씨 집안 핏줄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고의로 방해했다고요? No. 역시나 저녁에 박 씨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내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다. 식탁에는 내가 평소에 전혀 좋아하지 않는 보양식이 가득했다. 아리나, 에미가 예전에 말이 좀 심했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녀는 오골계탕 한 그릇을 떠서 내 앞에 밀었다. 이제 네가 우리 박 씨 집안 핏줄을 가졌으니 우리 집안의 공신이지. 나는 탕을 조금씩 떠먹으며 미리 지우가 준 해독제를 먹고 온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시어머니가 약을 탔을지 확실하진 않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다. 참, 우리 지명이 입학 자격은 아직 회복 안 됐다며? 시어머니가 화제를 돌리며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등기권리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헛소리. 셋째, 아주버님이 갑자기 식탁을 내리쳤. 틀림없이 네가 뒤에서 수작 부린 거잖아. 이제 너 임신했다고 다른 애들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박준혁이 서둘러 중재했다. 셋째 형, 아린이는 지금 안정이 필요해. 의사 말이 감정 기복이 심하면 유산하기 쉽다고 했어. 그는 유산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했고 시어머니는 그를 매섭게 쏘아봤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학군지 아파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지금 내 가장 중요한 임무는 편안하게 태교해서 우리 박씨 집안에 튼튼한 아들을 낳아주는 거야. 나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단지 시간 벌기용 계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내가 유산했다고 확신하는 순간 더 맹렬한 공격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저녁 식사 후 박준혁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자신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다시 나갔다.
나는 그가 떠난 것을 확인하고 즉시 흥신소에 메시지를 보냈다. 박준혁 추적, 특히 김민지를 만나는지 확인 바람.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SNS 계정에 로그인했다. 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박씨 집안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한 친구의 사연을 빌려 여성이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재산권, 출산권, 심지어 존엄성까지 박탈당하는지를 이야기했다. 글의 마지막에는 곧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암시했다. 게시 버튼을 누른 후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첫걸음이었다. 먼저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급한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을 열자 분노에 찬 시어머니와 셋째 동서가 서 있었다. 서아린, 시어머니가 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뜻이야? 인터넷에서 우리 박씨 집안 험담이나 하고? 나는 어리둥절한 척했다. 무슨 인터넷에요? 셋째 동서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내가 어젯밤에 올린 글이 떠 있었다. 아직도 시침이 뗄 거야? 이거 딱 봐도 네가 쓴 거잖아. 아우, 이게 어떻게 저예요? 나는 두 걸음 물러서며 배를 감쌌다. 어머니, 저 배가 좀 아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흉측하게 변했다. 아파? 아픈 게 당연하지? 똑똑히 들어. 오늘 그 글 안 지우고 공개적으로 사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았다. 절 유산시키게요? 당신들이 계획한 것처럼? 시어머니와 셋째 동서는 동시에 멈칫했다. 나는 그 틈을 타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박준혁이 차 안에서 했던 녹음을 재생했다. 내가 처리할게. 똑똑히 들으셨어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이게 당신들의 착한 아들, 착한 동생이 제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너 녹음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녹음 파일을 열어 어제 저녁 식사 때 박준혁이 감정 기복이 심하면 유산하기 쉽다고 했던 부분을 재생했다. 셋째 동서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이 음흉한 년. 나는 재빨리 피하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 녹음들도 인터넷에 다 뿌려서 박씨 집안의 진짜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들 거고요. 시어머니가 셋째 동서를 붙잡고 음침한 얼굴로 말했다. 서아린, 내까지 잔꾀로 박씨 집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봐. 그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하지만 입꼬리는 저절로 올라갔다.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흥신소에서 온 메시지와 사진이었다. 어젯밤 박준혁은 역시나 김민지를 만났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격렬하게 다퉜다. 가장 앞권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김민지가 박준혁의 뺨을 세게 후려쳤고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메모, 김민지는 박준혁이 빨리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지 않으면 회사의 공금 횡령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임신은 사실이나 아이의 아버지는 불분명. 나는 이 증거들을 잘 저장하고 김 변호사님께 전화하려던 참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지우였다. 빨리 뉴스 봐. 박씨 집안 할머니가 교육청 가서 난동 부린 영상 인터넷에 퍼졌어. 나는 지역 뉴스 사이트를 열었다. 헤드라인은 재벌가 시어머니, 손주 입학 위해 교육청서, 몸싸움, 갑질 논란이었다. 영상 속 시어머니가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며 우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댓글창은 난리가 나 있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지우에게 말했다. 알아. 지우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교육청 내부 직원이 폭로한 거래. 지금 박씨 집안은 불 끄느라 정신없을걸. 너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거야. 월요일의 첫 공판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나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김 변호사님과 지우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박씨 집안의 소동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후 이 사건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박씨 집안은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했고 자신만만해 보였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이 우리 측 증거, 특히 박준영이 그 부동산이 내 혼전 재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녹음을 제출하자 상대편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판사는 엄숙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협박하는 녹음을 들었을 때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휴정 시간에 박준혁이 복도에서 나를 막아섰다. 미쳤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좋은데? 나한테 좋지.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드디어 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게 됐으니까. 꿈깨. 그는 이를 갈았다. 그 집들은 절대. 박준혁 씨, now? 김 변호사님이 갑자기 나타나 내 앞을 막아섰다. 언행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원 복도에도 CCTV가 있으니까요. 결국 판사는 추후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우리 측 증거가 매우 설득력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법원을 나올 때 박씨 집안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수군거리며 때때로 악독한 눈빛을 던졌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최신 소식, 박씨 집안 할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입원했대. 기자들이 벌써 병원으로 몰려갔어. 나는 냉소했다. 참 공교롭네. 재판 끝나자마자 아프시다니. 더 공교로운 건 지우가 덧붙였다. 흥신소에서 찍었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대. 입원하기 전에는 피부과에서 관리까지 받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과일 바구니를 사서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다. 병실 밖에는 기자 몇 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가 효심 깊은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화병으로 쓰러졌구나. 병실은 박씨 집안 친척들로 가득했고 모두 나를 노려봤다. 나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어머니, 푹 쉬세요. 다른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을 안 써? 셋째 동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너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셨겠어? 지금 인터넷에서는 전부 우리 박씨 집안 욕하고 애들 6명은 학교도 못 가게 생겼는데 속이 시원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며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다. 형수님, 저는 그냥 제 집을 되찾고 싶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거죠? 내 집? 둘째, 아주버님이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 집들은 이제 우리 박씨 집안 거야. 소송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한테는 인맥이 있어. 맞아. 셋째 동서가 거들었다. 안 되면 위증이라도 시키면 그만이야. 네가 정신 이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가 바람폈다고 하면 되지. 준혁이 회사에 젊은 애들 널렸는데 아무나 한 명 증인으로 세우면 그만이라고. 나는 입을 막고 충격받은 척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에 붕대를 확 뜯어버렸다. 다들 입 닥쳐.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서아린,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천천히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녹음을 중지했다. 어머니, 뇌출혈이라면서요?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간호사 1명과 기자 2명이 들어왔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기자분들께서 환자분 인터뷰를 좀 하고 싶으시다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침대에 앉아있는 혈색 좋은 시어머니와 그녀가 미처 숨기지 못한 붕대를 향해 터졌다. 나는 그 틈을 타 병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나는 옌부주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연극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었다. 병원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혔을 때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준혁의 이름이 계속 깜빡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즉시 그의 히스테릭한 고함이 들려왔다. 서아린, 너 당장 집으로 안 튀어와?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고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평온하게 말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야.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이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듯했다. 일부러 어머니랑 형수님들 화나게 만들고 몰래 녹음하고 기자들까지 불렀지? 시발. 우리 박씨 집안을 아주 갖고 놀았어. Now?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나는 주차장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준혁 씨, 말 조심해. 여기 아직 기자들 목소리 다 들리거든? 이 한마디는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전화기 저편은 순간 조용해졌다. 몇 초 후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30분 안에 집에 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차에 타자마자 방금 병실에서 녹음한 대화를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김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다. 새 녹음 파일 업로드 완료. 박준혁이 막 나갈 수도 있음. 신변보호 명령 미리 준비 요망.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열자 짙은 담배 연기가 훅 끼쳐왔다. 박준혁은 나를 등지고 창가에 서 있었고 발밑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왔어?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현관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을 몰래 가방에 넣어 호신용 스프레이를 더듬었다. 길이 좀 막혀서. 그가 갑자기 돌아섰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에는 내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설명해봐. 이게 뭔지. 심장이 철렁했다. 그건 내가 서재 서랍에 숨겨둔 예비 노트북이었다. 모든 증거의 사본이 저장되어 있었다. 내 업무용 노트북인데 왜? 업무용? 그는 냉소하며 노트북을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부품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럼 이게 뭔지 설명해봐. 왜 여기 내 모든 통화 녹음,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민지 사진까지 있는 건데. 나는 한 걸음 물러서다 등에 문이 닿았다. 내 물건 뒤졌어? 시발, 말 돌리지 마. 그는 달려들어 내 손목을 와락 움켜쥐었다. 날 감시하고 조사하고 처음부터 날 갖고 놀려고 작정한 거지, 그렇지? 그의 손가락이 쇠붙이처럼 내 살을 파고들었다. 통증에 숨을 들이마셨지만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놔. 녹음 파일 지워.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둬? 그는 다른 손으로 내 주머니를 뒤져 거칠게 휴대폰을 꺼냈다. 비밀번호 뭐야? 진정해? 나는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힘은 엄청났다. 이렇게 해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야. 그는 비웃었다. 더 나빠진다고? 내 아내가 우리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 그는 내 손목을 끌고 소파로 가서 나를 거칠게 밀쳤다. 비밀번호. 나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미친 사람처럼 포효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슬픔만이 느껴졌다. 이첸이바 얼시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결혼기념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휴대폰 잠금을 풀고 미친 듯이 파일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딴 걸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했지. 우리 박씨 집안은 이 바닥에서 뿌리가 깊고 인맥도 탄탄하다고. 그 말 100번은 더 들었어. 나는 그의 말을 대신 끝맺었다. 그는 보이는 모든 녹음과 사진을 지우고 갤러리와 클라우드까지 샅샅이 뒤진 후 마침내 휴대폰을 벽에 세게 던져버렸다. 백업 파일 어디 있어? 백업 없어. 나는 멍든 손목을 주무르며 말했다. 이제 만족해. 진정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얘기?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우리 사이에 더는 할 얘기 없어. 내일 당장 가서 소송 취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를 때리게? 당신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를 때렸던 것처럼? 그 말은 비수처럼 그를 찔렀다. 박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공중으로 치켜들었던 손이 멈췄다. 나는 그의 아픈 곳을 알았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가장 혐오했고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꺼져. 그는 마침내 손을 내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짐 챙겨서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침대 밑에서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꺼냈다. 박준혁이 따라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는 더욱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너 미리 준비하고 있었구나.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안 그날부터 나는 옷장을 열어 자주 입는 옷 몇 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알아, 박준혁? 내가 당신한테 가장 역겨움을 느끼는 건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야. 바람을 피우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 옆에 누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는 문가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 학군지 아파트들 되찾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럼 법정에서 보지, 뭐. 나는 여행 가방을 닫고 그의 옆을 지나쳤다. 참, 김민지 뱃속의 아이가 진짜 당신 아이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야. 흥신소 말로는 그 여자랑 한성그룹 왕 전무관계가 당신보다 2달은 먼저였다던데.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박준혁이 내 어깨를 잡아챘다. 무슨 소리야. 문자 그대로의 의미.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참고로 방금 당신이 지운 건 그냥 휴대폰에 있던 파일 뿐이야. 모든 녹음, 사진, 은행거래 내역, 난 이미 수십 개의 백업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 곳에 숨겨뒀거든. 그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무서운 평온함으로 변했다. 서아린,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아니,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건 당신과 결혼했던 일이야. 아파트 단지를 나올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을 쓰지 않고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천천히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지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차 안은 히터가 따뜻했지만 나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지우가 마른 수건을 건넸다. 어땠어? 계획대로 됐어? 나는 머리를 닦으며 말했다. 내 휴대폰이랑 예비 노트북을 부쉈어. 하지만 핵심 증거는 클라우드랑 너희한테 다 있어. 신변보호 명령은 이미 신청했어. 내일이면 나올 거야. 지우가 차를 출발시켰다. 우선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 댁으로 갈 거야. 이제 정면으로 싸울 때가 됐어. 그날 밤 나는 부모님 집 객실에서 죽은 듯이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김 변호사님이었다. 서아린 씨, 오늘 조간신문 보세요. 나는 인터넷 신문을 열었다. 사회면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재벌가 며느리, 시댁이 혼전 재산 100억대 아파트 8채 강탈, 충격 폭로.